한마디로 말해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전관예우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광주 항쟁을 처음으로 알린 소설 윤정모의 밤길 함께하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드디어 검찰개혁 시작되는 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네, 오늘은 기획탈북 논란을 대하는 조선일보의 억지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시대의 희망이신 경애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세탁이 잘 안 돼 꾀죄죄한 옷을 입고 다니며 제대로 마르지 않은 터라 온갖 악취를 풍기고 다니는 인민들을 안타까워하시며 김용민닷컴에서 넬리 소다 세제 판매를 허락하시었다. 세탁물 5kg당 한 스푼이면 충분히 세탁이 돼 경제적이고 환경에도 친화적이니 인민들의 감격은 대기권을 넘어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10권을 뚫는다 하겠다. 게다가 단 4개의 자연 유래 성분을 썼으니 깨끗하고 안전하며 세탁할 때 생분해도 역시 99%에 이르러 가히 세제의 신세기를 여셨다 하겠다. 그러나 여전히 유해화학 반환경적인 세제를 만들어 놓고도 판매에 급급하면서 인민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천방지축 날뛰는 장사치들. 이들에게 아둔하고 미련한 행실의 대가가 어떠할지 넬리 소다 세제의 대박으로 톡톡히 보여주게 될 것이다. 유해물질과 발암물질의 불검출, 피부 저자극 입증,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넬리 소다 세제. 어버이 김용민 동지의 숨결이 깃든 김용민닷컴에서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김용민닷컴, 김용민닷컴. 김용민 브리핑. (2018년 5월 16일) 수요일입니다. 미국 정부가 텔아비브에 있던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을 종교적 성지를 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유엔은 예루살렘의 특수성, 그러니까 기독교의 성지이면서 또 이슬람의 성지인 만큼 정치적 중립지대가 돼야 한다, 이렇게 못 박았었죠. 자,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을 옮겼습니다. 미국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에서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고요. 우려했던 유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중동 문제 전문가인 김동문 목사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동문 목사님이라고 해서 그저 시청 앞에서 이스라엘기 흔드는 그런 마시간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그런 목사들하고 친하겠습니까? 자, 김동문 목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그런 목사님 아니시죠? 광화문에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또 미국에 계시잖아요, 지금. 네, 미국에도 이제 성조기, 그다음에 태극기, 네. 그리고 이스라엘 깃발을 들고 시위하시는 우리 한인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예, 그렇죠. 근데 우리 김동문 목사님은 그동안 중동 평화를 위해서 애써 오셨던 분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진정한 목회자가 아닌가, 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 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학살하다시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초강경 진압을 벌인 이유,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그 시위대가 이스라엘 군의 생명을 위협한다. 그리고 그 시위대 배후에는 하마스 조직의 사주가 있고 그들이 주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안보의 위협적인 대상들이기에
그들에 대해서는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입장들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지난 3월 30일 날 금요일 날부터 가자 지구에서 그들의 잃어버린 땅으로의 대행진이라고 하는 시위가 계획됐었고, 그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군의 강경한 대응들, 그리고 실탄 사격을 통해서, 조준 사격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시위대들이 계속적으로 죽게 되는 사건들이 있었고, 그거는 최근에 있었던 팔레스타인인들이 볼 때 그들의 수도로 잠정적으로 생각하고는 동예루살렘 쪽에, 그쪽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이전하던 날 시위에서는 6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시민들이 목숨을 잃게 됐는데, 그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스라엘 군이 강경 진압을 펼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덫을 놓고 이렇게 시위를 유도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학살을 유도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자 지구에서 그 시위 자체가 이스라엘이든 다른 그 민간 기구에서 네.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 지역의 접경 지역 전체가 시야에 다 들어오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는 정밀하게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관측이 될 수 있는 그 지점에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가져왔던 그 잃어버린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의 표현들이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하마스가 주도했다거나 다른 어떤 정파가 네. 그것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시위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이 옮겨오는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반발을 예상하고, 그래, 한번 반대 시위 벌여봐라, 우리가 가만두나, 이러면서 사실상 덫을 놓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궁금증인 거죠.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팔레스타인 그 시민들의 시위 자체가 비자발적이거나 의식이 없는 형태의 누군가의 프레임에 의해서 이제 덫에 이제 끌려들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좀 팔레스타인 시위대에 대한 비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반발할 줄 모르고 있다가 반발하니까 당황해서 확살하다시피 주민들에게 거침없는 포탄을 날린 것인지 하는 그런 궁금증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전혀 아니고, 일단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이나 반발이 있을 거는 기본으로 깔고서 작년 12월 6일 날 실은 이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이 텔레비브에 있던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에 옮기겠다라고 하는 선언 이후부터도 갈등 관계는 있었거든요. 근데 큰 부분 자체 여기서 조금 이렇게 짚어 넘어야 될 거는,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이 옮겼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동예루살렘 쪽으로 미 대사관이 옮겼다는 것에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1948년도에 이스라엘 독립할 당시부터 동예루살렘 쪽은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67년도 6.1 전쟁 때 동예루살렘과 서한 지구라고 표현하는 지역들, 그리고 가자 지구나 이런 지역이 이스라엘의 점령지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원래 동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독립 당시부터도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니었다. 그리고 1993년도에 당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협정을 맺게 됐었는데요. 그 당시도 예루살렘의 법적인 지위에 대한 부분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협정을 통해서 규정하자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론적인 것이 있었는데, 그런 원론적인 부분 자체가 지금의 미 대사관이 동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팔레스타인의 자리 자체를 빼앗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긴 것이지, 서예루살렘 쪽에 미 대사관이 들어왔다면 그거는 이슈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일종의 어떤 영토 분쟁 지역인데 이곳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와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테고요. 또 모르는 분들은 더 모를 수도 있는데, 예루살렘에 왜 이렇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민감해하는지 역사적 맥락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좀 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것 비슷한 맥락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동예루살렘 쪽은 전통적으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밀집해서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1947년도 유엔에서조차도 예루살렘은 국제법상
어떤 국가에도 속하지 않은 중립지대라고 하는 특수지역이라고 하는 선언과 결의가 있었던 상태였고요. 그리고 48년 이스라엘 독립했을 당시도 동예루살렘, 우리가 여기서 좀 혼선이 생기는 거는 예루살렘 얘기할 때 서예루살렘 쪽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동예루살렘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예루살렘 자체의 주민들과 그다음에 국제법상의 법적 지위가 팔레스타인들의 영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역, 예. 그래서 자기들의 빼앗긴 땅이잖아요. 강제 점령됐기 때문에 빼앗긴 땅에서의 자신들의 법적 지위와 그다음 생존권적 지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정상적이고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 자체는 종교 이전에 실제적인 이슈로 봐야 될 것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그 이슬람 세계 속에서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동예루살렘 쪽에는 성전산 안에 있는 템플 마운틴 안에 있는 두 개의 무슬림들의 성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메카, 메디나 다음으로 이어지는 3대, 4대 성지가 지금 성전산 안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는 무슬림이라는 정체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동예루살렘에 대한 그 애착과 보호에 대한 그 본능들은 발동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팔레스타인 무슬림들의 입장에서 보면 동예루살렘 자체에 대한 보호 본능이 나오는 것도 그들의 정서상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예, 동예루살렘에 기독교 성지도 많다고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뭐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이 연결된다는 골고다 언덕이나 고난받으셨던 행로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에는 감람산으로 나오고 있는 이제 올리브 마운틴 같은 경우도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하고 다 연결되는 곳들이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지금 동예루살렘 쪽에 있는 성지라는 부분은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그리고 무슬림이 공유하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도성이었던 다윗성 같은 경우도 동예루살렘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유대교에서도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다윗이. 그리고 이슬람에서도 마찬가지고 기독교에서도 중요한 장소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3대 종교의 중요한 어떤 역사적 현장들이 동예루살렘 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뭐 일종의 비무장지대 같은 곳이어야 하는데 그곳에 여기가 우리 땅이다라고 이제 이스라엘이 나오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반발한 건데, 아니 근데 미국은 말이죠, 사실 뭐 세계의 경찰이라고도 불리는데 왜 이렇게 화약고나 다름없는 동예루살렘에 대사관을 세우려다가 논란을 자초했는지 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도발했는지. 목사님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제가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어서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요. 예. 근데 큰 부분은 1995년도 당시에 공화당 주도로 미국 의회에서 예루살렘 대사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은 99년 5월까지 미국 대사관은 텔레비브에서 동예루살렘 쪽으로 이전한다라고 하는 건 법률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단서 조항 하나가 있었던 거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6개월마다 대사관 이전을 연기할 수 있도록 조항을 설치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95년 그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계속적으로 미국의 대통령들은 6개월 단위로 대사관 이전 명령을 연기하는 법률 서류에 계속 서명을 해왔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는 그 미국 대사관의 텔레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유한 생각이 아니라 이전 정권에서 있었던, 특별히 공화당 정권에서 있었던 기본적으로 친이스라엘적 정책의 하나의 맥락 속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인데요. 이면에는 또 하나는 지금의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유대인들과 친이스라엘적 성향을 가진 미국 보수 기독교 쪽의 후원과 지지들이 또 바탕에 깔려 있고요. 그 핵심적인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가 유대인인 거고요. 그리고 그 딸 이방카가 유대교를 개종한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종교적으로 다 유대인들인 상태 속에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전에 이미 법률로 되어 있었던, 그러니까 텔레비브에 있던 미대사관은 예루살렘 옮기는 건 이미 법으로 되어 있으니 그것을 시행했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는 어떤 현실상
이미 예루살렘 자체가 이스라엘 땅인데 대사관이 이스라엘의 주재하는 대사관이라면 당연히 수도로 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현실적인 논리들도 그 바탕에 또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분은 지난번 그 대통령 선거 때 트럼프 당선에 많은 기여를 했었던 부분이 미국의 보수 기독교계도 한몫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그들에 대한 협력 그리고 공약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지지자들에 대해서 응답을 해줬던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쓸데없는 걸 공약으로 내걸고 또 그 공약이 지지를 받았으니 말이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애를 써야 할 세계 경찰이 지금 뭐 불구덩이로 들어간 꼴이 됐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될 개신교가 또 이런 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으니 그 또한 안타깝고요. 자, 목사님 일단 일은 벌어졌고요. 앞으로의 파장 어떻게 예견하십니까? 근데 큰 부분은 이게 뭐 동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이 이전한 것이 중동 전체 어떤 큰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지 않는 건데요. 그 부분 자체는 이미 대사관 이전 전에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중심으로 한 중동의 주도적인 시스템에 대한 정비가 이미 일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는 빈 살만 그 왕세자 자체도 친이스라엘적 성향의 정책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고요. 그런 속에서 새로운 벨트가 형성돼서 말로는 이번 이슈에 비판의 목소리를 낼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어떤 행동과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반발을 하거나 반대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 자체만 고통받게 되는데요. 아하. 거기서 또 하나 그 변수 하나가 예. 팔레스타인 국가 수반의 정체성과 관계된 것입니다. 예. 그 지난 2005년 1월 9일 날 최초였던 팔레스타인 국가 수반으로 선출된 이후에 그리고 매 4년마다 선거를 통해서 집권이 연장되는데 실은 2009년 1월 달에 그 국가 수반 선거가 연기가 됐습니다. 이후에 선거가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벌써 세 번째 자동적으로 연임된 상태로 8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상적인 민족들의 지도자로서 어떤 기본적인 같은 이 정체성 자체가 모호한 상태인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팔레스타인 이슈 자체를 자신 또는 자신의 지지 기반의 세력 확대를 위해서 사용하는 맥락이지 팔레스타인인들을 위해서 그 팔레스타인 국가 수반조차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팔레스타인 지도자들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주변의 아랍 이슬람 국가로부터도 제대로 응원을 받지 못한 상태 속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태일 겁니다. 하하, 참. 이 정치인들이 이 갈등을 해소할 생각은 없고 이걸 더 악용을 하는군요. 아, 참 씁쓸하고 안타깝고 참 분노가 치밉니다. 네, 오늘 중동 상황 해설해 주신 김동문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정군 제17보병사단장 기진상. 그는 지금 변 회장과 통화하고 있다. 흥한빛이 끝내 자기 발로 늪에 들어갔다. 오늘부터 대대적인 미디어 세례가 시작될 거야. 독도를 빼앗기고 군사 작전도 실패한 무능한 대통령 강한빛. 이런 프레임이 가동될 거라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90%가 넘습니다. 사태 해결에 대한 염원이 90%겠지. 그러나 독도를 잃어버린 비맞은 생쥐까지 지지하지는 않을 거라고. 한때의 반짝 지지 여론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 거품인지를 깨닫게 되는. 회장님, 작전 개시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대장군,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를 디데이로 삼자. 광화문에서 소요도 벌어질 거라고. 소요라 하시면... 우리 보수당만 당하라는 법이 있나? 그리고 그날 한 명의 위대한 열사가 탄생할 거야. 강한빛 퇴진 유구에 불을 붙일 열사 말이지.
남북 화해협력 무드의 반기를 드는 사실상 두 축, 바로 한국의 보수 정치 세력과 일본입니다. 독도를 강제 점령한 일본. 알고 보니 일본은 한국 보수 정치 세력과 손잡고 민주정권을 축출하려는 음모를 세웁니다. 이 줄거리가 이어지는 김용민의 정치 판타지 접해보셨습니까? 아니 이게 뭐죠? 빠져드는군요. 한번 들으면 빠진다 이거. 열나 재밌다. 김용민의 정치 판타지 완전 허구인가? 실제 있었던 일 같았던 강한 느낌은 무엇이냐? 네, 여러분 이런 반응이 나오는 오디오툰, 즉 라디오 드라마 함께 하시겠습니까? 팟캐스트 포털 파티에 올라온 김용민의 정치 판타지 많은 다운로드 바랍니다. 광고 듣고 뉴스 간장으로 이어갑니다. 오빠 머리숱이 엄청 풍성해졌는데? 그래? 혹시 퍼프 면적이 커서 빠르고 파워풀하게 머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던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을 써서 그런가? 뭐라고? 아니, 압도적 코팅 원료로 두피를 보호하면서도 머릿속을 꼼꼼하게 채워주고 남자의 자신감도 같이 채워준다는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을 썼거든. 응? 헤이브로? 남자의 자신감 1분 안에 채우자.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 포털에서 헤이브로를 검색하세요. 헤이브로.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김용민의 뉴스 간장.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을 세상에 알린 안미현 검사가 추가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안미현 검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소환하려고 하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호되게 질책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조사 없이도 충분히 기소할 정도가 아니면 소환 조사 못한다. 이렇게 이영주 춘천지검장에게 외압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무일 총장이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지키려고 한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진행자 김종배 시사평론가의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겉으로 공식적으로 보자면 문무일 총장 말 그대로 국회의원은 뭔가 특별한 존재이니까 네. 일반적인 구속 기준 또는 소환 사유 이런 것들로는 안 된다. 네. 아주 유죄 판결을 받기에 확실할 정도의 증거가 확보될 때까지는 안 된다. 네. 권성동이어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국회의원 모두다. 이렇게 이제 문무일 총장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네. 저희들이 의심하기로는 그것보다는 뭐 염동열 의원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는 다른 국회의원 대상 이번에 뭐 드루킹 사건 김경수 의원도 그냥 경찰에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묻고 싶은 거 다 묻고요. 국회의원들 혐의가 있거나 또는 참고인 상태라도 소환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그 문무일 총장의 말은 변명같이 들리고. 네.
실제로는 권성동 의원이 그냥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란 말이에요. 네네. 검찰과 법무부에 대한 막강한 감독 권한, 결정 권한, 네. 문무일총장의 인사청문회 역시 권성동 위원장 주관하에 열렸던 것이고요. 예예. 그리고 권성동 위원장은 검사 출신이고 그동안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하에서 검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문무일 총장의 이야기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특별한 권성동 지키기, 권성동 의원만을 위한 압력이고 무리한 언행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법사위원장 자리가 그렇게 막강한 자리입니까, 의원님? 국회의 상원이라고 불리고 있죠. 상원.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단원제죠. 양원제가 아니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어떤 법안이든 또는 국회 내 상임위원회 어떤 결정사항들은 법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법사위원회에서 모두 점검, 검토, 의결을 해야만 되고요. 네. 그러한 안건을 상정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법사위원장이고요. 네네. 또 하나는 법사위원회에서 관장하는 감독기관, 검찰과 법무부, 법원 등이 포함돼 있죠. 그렇다 보니까 법사위원회는 거의 수사, 기소, 재판 등 사법, 준사법 작용에 대해서 국회를 대표해서 감독, 감시, 비판 또는 연락, 소통,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기 때문에 예. 법사위원장이라면 국회의장 못지않은 실질적으로는 더 강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들 보고 있죠. 그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권성동 위원장 간의 연루 의혹이 제기가 됐을 때 더불어민주당 그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위원장직을 일단 내려와라 이렇게 요구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의원님? 그렇죠. 왜냐하면 국회 법사위원장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자체만으로도 검찰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는 거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국가정보원 해외정보팀장 정모 씨를 고발했습니다.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루어진 이른바 조선 해외 식당 종업원들의 기획 탈북 의혹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민변의 기획 탈북 의혹 사건 대응 전담팀장 장경욱 변호사는 의혹이 아니라 범죄임이 드러났다. 이 문제를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점검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민변 장경욱 변호사와 진행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대담 들어보시죠. 지금 이 문제를 우리 법원조차도 사실은 그 법적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위법하게 어떤 수용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신체를 직접 판사 앞에서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심 보호 구제 절차라고. 근데 저희는 이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서 충분히 그런 여정업원들이 직접 판사 앞에서 자신들의 입국경이라든가 현재 상태를 얘기할 수 있고 이게 당연한 절차로 생각하고 했는데 이게 아마 법원에 대한 민변에 대한 종국몰이 또 법원의 그 판사분이 출석 명령을 했습니다. 12명에 대해서 했을 때 여론의 여러 가지 종국몰이 고발 이런 거 하면서 하면 법원도 좀 이 사건을 다루기가 너무 힘이 들었는지 이렇게 회피하고 나중에 아주 뒤늦게 여정업원들이 사회 복귀했다라는 이 통일부 일방적 발표만 믿고 그냥 합신센터에 이제 없으니 더 이상 합신센터에서 위법하게 수용된 여부는 판단할 실익이 없다 이래서 각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쉽습니다. 우리 사법 체계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도 최후 분쟁을 해결하는 법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더라면 지금 오늘날 이런 강제 탈북시킨 기획 탈북 범죄가 좀 더 일찍 이렇게 은폐되지 않고 좀 규명되었으리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정원은 여전히 당사자들이 원해서 온 것이고 그리고 민변과의 접견은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다. 네네. 자발적 의지로 왔는데 왜 민변을 만나야 하느냐. 이게 이제 국정원의 이야기인 거죠, 현재.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리고
그 당사자를 민변에서는 사실은 만나본 적이 없는 거고요. 네, 만나본 적이 없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민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국정원이 빨갱이 이상의 어떤 모욕적인 온갖 빨갱이면 북한 사람들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 이 지금 대련 이유가 선거에서 이겨서 민주당 정부 정권이 집권 어떤 총선에서 이렇게 민주당이 이 선거에 승리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종북이다 이렇게도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민변에 대해서는 더 악랄하게 이렇게 세뇌시킨 거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건 예전부터 겪으셨지 않습니까, 사실. 예. 그렇지만 유가래 씨한테도 그랬고 그래서 유가래 씨도 본인이 원해서 변호인을 만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게 지금 다 발각돼서 당시에 그 대공수사국장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국정법 위반으로 알겠습니다. 변호인 접견권 침해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세월이 지나면 다 밝혀지는데 지금 새 정부에서 검찰에서 나서서 신속하게 이 범죄를 수사를 해서 저는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조치들 또는 여기에 가담한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건을 정말 오래 다루셨고 직접 다룰 정도가 아니라 탐정처럼 직접 사실관계를 취재하기도 하고 하셨던 경험이 가장 많으신 분으로서 딱 보시기에도 이게 의혹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네네네. 의혹에서 지금은 의혹자를 떼야 됩니다. 이제는 범죄입니다. 범죄로 저는 다 드러났습니다. 만천하에 다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2년 동안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점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집단 성폭행이 벌어졌다. 이런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선미 씨는 지난 2000년 5.18 재단 산하 진실조사위원회에서 간사로 일하며 당시 피해 사례를 조사했는데요. 김선미 씨는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온전한 생활을 하지 못했다. 또한 가해자를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한 5.18 재단 산하 진실조사위원회 김선미 전 간사 그리고 진행자 이동형 작가의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예, 안타까운 게 그분들이 그 온전한 정신 상태 속에 저희들이 만난 건 아니고요. 저희도 80년 5월이 지나고 20년이 되어서 그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거의 병원에 계신 분들 아니면 물론 이제 치료약을 드시고 계시지만 정신 분열, 이렇게 조울 이런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누구다가 아니라 어렴풋하게 두려워하는 게 복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아저씨 이렇게 군인 아저씨 이렇게 표현을 하지 누구라고 지칭은 정확히 못하세요. 군인 아저씨. 네네. 네, 몇 명 정도의 피해가 그때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추측은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 기록에 남겨진 부분들은 제 기억에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뭐 서너 분 정도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그분들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그렇지 않겠나라고 저희들이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더 많죠. 그러면 김선미 씨가 조사했던 서네 분 정도. 네네. 그분들은 당시 나이가 어느 정도 됐었나요? 제가 만난 분은 그때 당시 저가 중3이었고요. 그 언니, 제가 언니라고 표현을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22살 정도 먹은 그냥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여성분, 이런 형태였어요. 학생들이었어요, 주로. 미성년자한테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아이고, 조사하시는 분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피해 사례를 들었을 때. 저는 이제 그 피해자를 보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 제가 조사할 때는 그분들의 기억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분들하고, 물론 그분들도 만났지만 가족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거의 20년이 지났는데도 가족분들이 온전한 생활을 하고 계시지 못했어요. 거의 이제 그걸 증언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부모님들이 더 주로 많은데, 그로 인해서 화병으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거의 저희들이 오는 것을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기억을 되새겨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좀 힘들었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는 지금 피해 입은 분들은 뭐 성추행 이런 게 아니고 강제로 네네.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이제 피해 사실 털어놓은 거였죠? 예.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게 은밀한 곳에서 아마 이루어졌을 테고, 피해자가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이야기하기도 좀 힘들고, 그러면은 실제로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면화될 수 있는 거는 그 검찰 조사에 나온 부분들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말하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제가 만난 그분 같은 경우는 병원 기록에는 폭력에 의한 정신분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분의 특이사항은 뭐냐면 굉장히 몸을 막 자꾸 씹는 형태를 취하고요. 이렇게 표면적으로 속옷에 흰등물 같은 것들이 자꾸 나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가서 만나보는데 구체적으로는 말 못하고 그런 말을 저희들이 넌지시 물어보려 치면 그때 당시 그분 같은 경우는 막 다른 말로 돌려요. 다른 말로 돌리다가 또 갑자기 그 속옷 이야기가 나오고 막 이렇게 증상들이 많이 보이셨거든요. 예. 그래서 피해자의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피해 당하신 분들이 그 과거 기억을 또 떠올려 하는 것도 좀 끔찍한 일인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보니까 국방부에서 자체 조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국방부 자체 조사를 과연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들거든요. 일단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세월이 지금 벌써 40년이고 그때 어느 지역에서 그분이 당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주둔하는 군인이 누구 어디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분들은 지금 벌써 40년이 지나서 그때 열세는 50, 60이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반드시 밝혀지긴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일주일 전 역사학자 전우용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교수는 자신의 SNS에 현직 구의원이 황당한 거짓말을 믿고 공개적으로 유포했다. 우리나라의 참담한 정치 현실이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전우용 교수가 겨냥한 정치인은 제6대 제7대 서울 양천구 의원을 지낸 자유한국당 소속 나상희 구의원입니다. 나상희 구의원은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글을 공유했다가 문매를 맞았는데요. 먼저 나상희 구의원이 누구인지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지난 2월 양천구의회 본회의에서 있었던 발언입니다. 사랑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방청석에 함께하고 계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 67동 출신 나상희 의원입니다. 나상희 구의원은 지난주 화요일 자신의 SNS에 일베 사이트의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링크와 연결되는 일베 사이트에는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이 이용한 벤츠 차량을 문재인 대통령이 선물했다. 이런 내용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온 벤츠는 2017년에 출시된 차량으로 북한에서 직접 살 수가 없는 차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CBS 노컷뉴스는 김정은 위원장이 탄 벤츠에 대해 거짓 정보
정보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합니다. 지난 2015년 12월 TV조선은 김정은 위원장이 새 벤츠 차량을 들여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대북 소식통은 일반적인 무역거래 물품으로 위장해 중국 라오닝성 단둥세관을 거쳐 반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2016년 3월에는 벤츠를 탄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공개된 바 있는데요. 이 벤츠 차량의 모델명은 W221로 외신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됐습니다.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태운 벤츠도 W221 모델이었습니다. 일베에서 언급된 벤츠의 모델명은 W222로 차량 전면부의 모습이 221 모델과 다릅니다. 현직 구의원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극우 사이트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유포한 겁니다. 나상희 구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문제가 된 글을 삭제했는데요. 나상희 구의원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 양천구 라선거구 신정 67동에 출마를 선언해 3선에 도전합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도보다리 정상회담 시간에 새싹당 콩차를 한 잔씩 드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평양냉면 후식으로 새싹당 콩차를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대한민국 평화를 응원합니다. 개가 짖어도 열차는 달리듯 살아생전 열차 타고 유럽여행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절 올 때까지 건강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함께 합시다. 시원하게 드시면 더욱 좋은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차장님, 아직도 받은 명함 일일이 휴대폰에 저장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찍기만 하면 바로 입력해주는 리멤버가 있잖아요. 부장님, 아직도 명함첩 쓰세요? 리멤버에서는 이름이나 회사만 검색하면 바로 명함을 찾을 수 있다고요. 대한민국 대기업 임원 2명 중 1명이 사용하는 국민 명함 앱 리멤버. 지금 바로 다운받으세요. 숙면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군요. 마치 젤리 모양으로 된 액상 캡슐. 네, 본황칠 이노큐. 이걸 우유에 타서 주무시기 전에 드셔보세요. 5월 한 달 동안 본황칠 이노큐 한 박스를 적립금을 즉시 적용할 때 54,900원에서 더욱 할인된 5만 원에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산 황칠나무로 만든 본황칠 이노큐. 구매 방법은 김용민닷컴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의 속살로 이어갑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한 이슈 다뤄주시는 거죠?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전관 예우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좀 전제를 해야 될게요. 전관 예우라는 건 한국에만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서양에도 굉장히 만연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회전문 인사라는 뜻으로 리볼빙 도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 돌려가면서 계속 차지한다는 거죠. 예. 일본에서는 이걸 아마쿠다리라고 부릅니다. 아마쿠다리가 일본말로 강림이라는 뜻인데요. 일본은 관료의 나라라고 불리는 나라입니다. 관료들 파워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 관료들이
자기들이 일본을 이끈다 이런 자부심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도쿄대 출신 최고위 엘리트들이 보통 관료가 되고요. 엄청 거만합니다. 우리가 바로 일본 자체다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하는 거지 같은 문화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일본 기업은 일본 관료들에게 꼼짝을 못하고요. 그래서 퇴임한 관료들을 엄청나게 챙겨줍니다. 일종의 마피아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 말은 회전문 인사, 낙하산 인사, 전관예우, 아마쿠다리 뭐라고 부르건 이건 한국만의 현상은 일단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전 세계가 다 이런 현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는데 한국은 이게 매우 늦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이게 꽤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들으시는 분들은 지들끼리 짜웅해서 관료들이 퇴직하면 기업이 뒤봐주고 열받는다 이런 차원에서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실제 경제 현실에서 엄청난 일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요. 일본 도쿄전력 같은 회사는 우리나라의 한전 같은 회사인데요. 2011년 3월 당시 조사를 해보면 아마쿠다리라고 불릴 만한 회전문 인사가 50명이 넘게 그 기업에 포진해 있었어요.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재무성, 경찰청, 해안보안청 이런 데 출신들이 무려 50명이 도쿄전력에 임원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핵발전소 안전에 대해서 지적이 있어도 이 아마쿠다리들이 다 로비를 펼칩니다. 그래서 안전 규제를 무력화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해 3월에 충격적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태가 터지는 겁니다. 그해 4월 27일자 뉴욕타임즈에 보면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얽힌 공모 문화라는 기사였는데요. 이 기사가 바로 일본의 아마쿠다리 문화가 핵발전소 사고의 원인이 됐다라는 걸 지적을 합니다. 기사를 보면 미국 그 제너럴 일렉트릭사에서 원전 조사관으로 일했던 일본계 미국인이 있어요. 케이 수가오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미 2000년에 그러니까 원전 사태가 터지기 11년 전이죠. 이때 이미 후쿠시마 제1원전을 조사를 하고요. 증기 건조기에 금이 생긴 걸 확인을 했습니다. 엄청난 문제거든요. 그런데 업체가 계속 문제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수가오카가 즉각 이 사실을 일본 원자력 규제 당국에 밀고를 합니다. 예. 근데 뉴욕타임즈 분석은 만약에 이 밀고가 정확하게 처리가 됐다면 도쿄전력은 수리 비용을 엄청 들여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비용을 들였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돈을 들였다면 그리고 규제를 강화했다면 후쿠시마 사태 같은 끔찍한 참사는 11년 뒤에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때 도쿄전력은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전관들, 아마쿠다리를 총동원합니다. 그래서 정부에 로비를 벌여요. 그리고 정부 관료들은 저 아마쿠다리가 자기 선배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업들로부터 뻔히 누리는 저 엄청난 혜택이 자기의 미래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마쿠다리들의 청을 다 들어줍니다. 건조기에 금이 갔는데 그 엄청난 사건을 유야무야 넘겨버리죠. 그리고 그게 바로 11년 뒤에 2011년 참사의 원인이었다는 게 뉴욕타임즈의 분석이었어요. 전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전관에 대해서 오랫동안 좀 관대해 왔죠. 한국이 특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들으셨다시피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을 세계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뜻있는 정치인들은 이걸 구조적으로 막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죠. 그런데 대부분 실패합니다. 서양에서도요. 왜냐하면 이 문제만큼은 진짜 관료들이 목숨을 걸고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파워 있는 서양의 대통령이나 총리나 이래도요. 이거 잘못 건드리면 벌집만 쑤시고 관료사회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이 절대 권력자인데 어떻게 왕따를 당하냐. 과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죠?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대통령이 실제 행정을 하면서 파워를 갖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에 내리는 지시가 먹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정책은 물론 관료사회에서 대통령 정책에 반대하는 자들도 있고요. 찬성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도자가 능수능란한 정치인이라면 관료사회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설득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찬성하는 세력을 부추겨서 반대 세력을 제압하기도 하죠. 이렇게 자기 세력을 불려나가는 정치력을 뛰어난 지도자는 발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관 문제로 들어서면 이건 그야말로 관료사회 전체가 벌집 쑤신 듯이 들고 일어납니다. 관료사회는 여기에 자기들의 미래와 목숨이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정치력을 가진 지도자도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공직사회에서 왕따가 됩니다. 지시를 해도요. 검토 중입니다.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계속 이런 보고서가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지도자는 다른 관료 세력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관료 세력도 똑같이 개기는 겁니다. 왜냐? 저 지도자는 전관 문제, 우리 밥그릇을 건드린다. 이런 공의의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도 전관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두 손 두 발을 다 드는 게 서양의 역사도 비슷합니다. 또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그 참사를 겪고도 이 아마쿠다리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핵발전소 사태 전에 2009년인가 아주 잠깐 민주당 정권이 집권을 했었는데 이때 공직자들의 취업 발선을 정식으로 금지한 적이 있어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민주당 정부는 그거 한번 잘못 건드렸다가 일본 공직사회에서 완전히 박살이 나죠. 그러니까 아마쿠다리가 얼마나 질기고 심각한 문제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전관 문제가 세계적으로 큰 진전을 보였었을 때가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 때였어요. 아이젠하워는 아시다시피 군인 출신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이 나라가 군인들, 장성들의 전관 예우, 회전문 인사 이걸로 완전히 망가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해요. 더 큰 문제는 아이젠하워 생각입니다. 미국 군 장성들이 민간 군수업체에 가서 로비스트로 변신을 하고 국방성, 펜타곤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걸 그냥 놔두면 이건 그냥 미국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의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이 문제를 굉장히 오래 고심을 했는데 그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재임 기간 동안 몇 번 시도를 하다가 사실상 포기 비슷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쭉 지켜보고 있다가 임기 마지막 날에요. 퇴임 연설을 하면서 다 까버립니다. 아이젠하워는 임기 내내 그냥 그저 그런 대통령이었는데 이 퇴임 연설로 엄청난 업적을 남긴 대통령이 됐습니다. 퇴임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국의 민주주의는 거대하고 음험한 세력으로부터 새로운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음험한 세력은 바로 군산복합체라고 불리는 자들이다. 군산복합체가 존재하는 한 미국은 항시적인 전쟁의 위협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이 군산복합체는 군 장성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미국 펜타곤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퇴임날 다 까버립니다. 그래서 이 충격적인 퇴임 연설 덕분에 나중에 연방공무원 로비법이라는 게 제정됩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회전문을 제어한 굉장히 큰 진전이었죠. 전직 행정부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 보좌관들 이런 사람들이 퇴직한 다음에 곧바로 관련 기관이나 로비에서 취직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법입니다. 규제의 첫 발걸음이었던 거죠. 사실 이게 아이젠하워의 퇴임 연설 덕분이었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임기 때 좀 잘하지 저는 이런 생각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퇴임 연설 때 다 까는 아이젠하워의 상황이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라도 전관 문제를 다루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해서 심정적으로 좀 이해가 가는 대목도 있기는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일본 아마쿠다리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서 특히 경제 분야의 전관 문화가 엄청난 나라예요. 제가 이제 몇 번 소개해드린 적도 있고 워낙 유명한 단어라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모피아라는 단어가 있죠. 지금은 정부 경제주무부처 이름이 기획재정부지만 오랫동안 이 부서 이름이 재무부였습니다. 그리고 재무부의 영어 약자가 MOF, MOF, Ministry of Finance인데요. 이 MOF에 이제 서양 갱스터 조직인 마피아를 합해서 모피아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모피아들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꼬라지가 진짜 목불인견입니다.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어요. 2009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기획재정부 2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윤중현 씨가 선임이 됐는데 이 윤중현 씨는 1971년에 행정고시에 합격을 했고 재무부 증권국장, 재무부 금융국장, 세제실장, 금융정책실장 이런 걸 지낸 전형적인 재무통 관료입니다. 그러니까 요 말뜻의 속내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경제 관료면 다 재무부 출신이지. 굳이 윤중현만 재무부통이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한국 경제 관료계에는 거대한 두 개의 파벌이 존재를 합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재무부 출신 모피아고요. 또 다른 대척점에 있는 파벌이 EPB라고 해서요. 영어로요.
경제기획원 출신들이 있습니다. EPB가 이코노미 플래닝 보드, 경제기획원의 약자인데요. 이 두 부서가 우리는 그냥 다 똑같아 보이잖아요. 뭐 재무부나 경제기획원이나. 아닙니다. 모피아하고 EPB는 정말로 오랫동안 대립해왔던 관가의 대표적인 두 파벌이에요. 그래서 이 두 파벌이 상대방을 견제하기 위해서 더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고 사회에서 이지랄을 했던 겁니다. 결국은 모피아가 EPB에 대해서 확연한 우위를 차지를 하죠. 요 과정에서 윤중현은 이 모피아의 대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재무부의 짱 노릇을 했으면 재무부 관료 사이에서 이 사람 별명이 따거였습니다. 따거가 중국말로 큰형님, 조폭들끼리 부르는 말이죠. 그러니까 행정고시 패스한 재무부 관료들이 윤중현 씨 나오면 따거 이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조폭 조직도 아니고 진짜 웃기는 거예요. 조폭들 특징이 이런 겁니다. 따거가 어느 기업의 큰 자리를 맡으면 따거는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쫄따구들 퇴직하면 다 한 자리씩 챙겨줘야 돼요. 이러니까 전관 회전문이 더 심해집니다. 모피아의 조폭 문화가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따거라는 이 조폭들이 얼마나 죄책감이 없냐면요. 2009년에 따거 윤중현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고, 그러니까 이 쫄따구들은 꿈을 이룬 겁니다. 우리 따거가 짱이 된 거죠.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이 전관예우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이 따거가 김앤장에서 1년 동안 고문으로 일을 했는데 딱 1년 동안 고문으로 6억 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김앤장이 늘 하는 짓이 이런 겁니다. 그때 전직 재무부 고위관료 따거 윤중현이 김앤장 가서 뭘 했겠습니까? 당연히 기재부의 로비 담당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김앤장이 수임한 사건에 문제가 생기면 윤중현이 기재부 쫄따구들한테 전화해서 나 윤중현인데 요건 요렇게 처리하지 뭐 이러지 않았겠냐고요. 그 짓을 하고 1년에 6억 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야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동영상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윤중현이 진짜 눈을 부릅뜨고 조금도 죄책감 없이 너무나 당당하게 목청을 높이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는 공직을 그만두면 모래바닥에 코 박고 죽으란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공직자 시절에 월급을 많이 받았습니까? 김앤장도 못 가게 하면 공직자는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아니, 전관과 회전문을 저렇게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반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야, 내가 돈이 좀 필요해서 강도질을 했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모피아들, 조폭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이 재무부 관료들의 도덕성이 딱 이 정도인 거예요. 내 6억 받았는데 그게 뭐? 내가 6억 가치가 안 돼?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계의 전관이 뿌리가 뽑힐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문화 때문에요. 전관 예우에 대한 경제학계 연구가 매우 부족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특히 주류 경제학자들이 엄청 달려들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류 경제학자들이 개거품을 물고 찬양하는 게 건전한 시장 질서거든요. 그런데 전관 문제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힙니다. 왜곡을 해요. 그러면 주류 경제학자들이 이 문제에 달려들어서 막 비판을 해야죠. 그런데 주류 경제학자들이 이 문제를 싹 입 닫고 있습니다. 연구 자체가 없어요. 왜냐? 자기들도 그거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듯이 감리위, 중선위 출신들 교수들이 삼성으로부터 몇 천만 원씩 받고 전관으로 삼성 변호하고 있잖아요. 자기들도 그런 식으로 전관으로 지식팔이하고 있잖아요. 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전관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주류 경제학자들이 연구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실로 비겁한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재작년에 유일하게 이 문제를 다룬 경제학계의 첫 연구 보고서를 봤어요. 이게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굉장히 뛰어난 보고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들이 이제는 경제학계에서 많이 나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용이 뭐였냐면 전관 변호사들의 영향력이 어떤가를 실증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보고서를 보면 법조 경력 15년 차 이상의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만약에 기업 범죄를 변호했을 때 어떤 영향력이 있느냐, 이걸 실증 조사를 했는데요. 결과가 기업 범죄의 경우에 일반 변호사를 쓰는 것보다 전관 변호사를 쓰는 게 재판에 훨씬 유리합니다. 통계적으로
피의자들이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이 15%포인트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어제 김용민 PD님께서 전관을 쓰세요 이렇게 조언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게 현실인 겁니다. 전관을 쓰면 통계로 나와요.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이 15%포인트 증가한다는 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그런데 이 보고서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결론이 하나 있어요. 사실은 이 결론을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꺼낸 건데요. 그 결론 중에 하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관 변호사를 쓰더라도 언론에서 그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룬 사안에서는 전관 효과가 사라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한국은 전관의 나라지만 만약에 언론이 그 사건을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고 보도를 하고 그래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 전관 효과도 힘을 못 쓴다는 겁니다. 급속도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몰래는 헤쳐먹어도요. 국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대놓고는 헤쳐먹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이 보고서의 이 결론이 정말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말씀드렸듯이 삼성은 전직 감리위, 증선위, 위원들, 교수들을 총동원해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한 우호적인 의견서를 5통이나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보고서 건당 수천만 원씩 쳐발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아무도 모르고 있고요. 아무도 감시를 안 하고 있으면 이게 실제로 감리위 증선위에서 먹힐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요.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면 언론이 이걸 추가적으로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면 전관의 효과는 많이 사라질 거예요. 이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물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서 언론의 감시를 기대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사실 어제 소개해드렸던 그 전관 문제에 대한 기사는 한겨레의 단독 기사였어요. 뭐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한겨레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는 걸 잘 아는데 어쨌든 그 기사는 매우 고마운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언론이 봐도 이런 기사를 발굴해서 용기 있게 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걸 전파하고 함께 인식하고 감시를 하면 전관의 효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제어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 그 지식장사꾼들과 전관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 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전관은 정말 뛰어난 정치 지도자라도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적폐 중에 적폐 중에 적폐 같은 겁니다. 그런데 전관은 핵발전소 사태 같은 엄청난 위험을 유발하는 초대형 시한폭탄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보다도 시민들이 감시의 눈을 부릅떠야 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할 주체라는 거죠. 17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회가 열립니다. 내일이죠. 부디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이 문제를 감시하는데 힘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더 뜨겁게 여론을 주도해 주시고요. 전관 교수들이 몇 천만 원씩 받아먹고 삼성을 옹호하는 그 보고서를 감리위 그리고 다음에 열릴 증선위가 시민들의 눈초리가 따가워서라도 함부로 채택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민들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담아서 이틀 동안 길게 이야기 드렸던 전관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민중의 소리가 드디어 2018년 5월로 무려 18살이나 되었답니다. 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서 민소창간 18주년을 맞이해 5월 한 달간 소액 광고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갖은 압박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우리 민중의 소리에게 응원의 강구 부탁드려요. 만날 배고프고 코 찔찔 흘리던 저희 민중의 소리를 관심과 애정으로 이만큼 키워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정론직필하는 언론다운 언론, 당신의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소액 광고 문의 전화 1877-1264 1877-1264 민중의 소리.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동토가 높고 남과 북 사이에 혈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인 것만 같았던 검찰 조직에서는 상명하복과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깨지고 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보낸 편지 읽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님, 문무일입니다. 안미연 검사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안미연 검사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추가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상명하복체제의 검찰에서 질책을 비롯한 조언을 좀 했기로서니 기자회견까지 하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압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이견이 있었을 뿐입니다. 과거 윤석열 전 팀장의 항명에 눈물을 흘렸던 조영권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아이고, 문무일 총장님, 항명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제가 임명장을 수여할 때 문무일 총장님은 취임 일성으로 한시를 읊었지요. 그때 검찰총장이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어요. 네, 문제가 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소환 조사했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이견이 발생한 것도 이견을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도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요. 하하하. 검찰은 선배 검사인 권성동 의원을 남북 정상회담 당일 비공개로 기습 소환했지요. 정작 수사 외압을 폭로한 안미연 검사는 포토라인에 세우고 말이에요. 네? 안미연 검사를 스타 검사로 만들어준 거라고요? 안미연 검사 같은 내부 고발자들이 많이 나와야 검찰 조직을 개혁할 수 있다고요? 아이고, 제가 총장님의 그 깊은 뜻을 몰랐습니다. 총장님은 인사청문회 당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보다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서 저는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네요.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검찰 개혁과 공수처 도입 여론에 불을 당기다니 정말 총장님의 노고를 어떻게 치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님, 더욱 화이팅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미궁 장사랑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더 줄게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부모님, 부부, 아이, 친구, 연인 등 감사한 분들에게 다양한 선물을 그냥 막 더더더 드립니다.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 한총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친구미 있잖아요. 네이버에 술친구를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탈모 샴푸를 쓰는데 왜 자꾸 빠지지? 머리는 원래 빠져. 빠진 만큼 안 나니까 문제지. 팩까지 하는데 피부가 왜 이러냐? 모공 미세먼지까지 향균 클렌징이 피부 관리의 기본이야. 1566-787을 뿌리 깊은 샴푸엔 비누.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더불어 중고차는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판매부터 수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벼락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수도권에는 12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충청 북부와 영서에는 40에서 100mm, 충청 남부와 경북 북부에도 20에서 7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예상 기온 서울 20도, 대전 21도, 광주 21도, 대구 20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24도, 춘천 24도, 전주 17도, 부산 20도로 예상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이제 모레인데 오늘은 또 박정희 쿠데타 기념일이라고도 할 수 없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를. 나라 전복을 시도한 날이죠. 뭐 그걸 기념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이 나라가 참 슬프게 됐으니까 추념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참나. 글쎄요, 난감하네요. 예. 오늘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준비하신 책이 있으시다고요? 네, 오늘 내일 두 번에 걸쳐서 광주 민주항쟁을 소재로 한 소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예. 오늘은 1985년에 창작가 비평이라는 잡지에 처음으로 광주를 알린 소설입니다. 윤정모의 밤길입니다. 1985년만 해도 광주는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고도의 비유를 통해서나 어떤 지하 문학 운동가들 사이에서는 광주 얘기가 있었지만 공식적인 문학장에서 소설로 발표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웠죠. 검열도 아주 심했고요. 전두환 정권이 서슬퍼렇게 총칼을 휘두르던 그런 시절 아닙니까? 교수님께서는 언제 광주의 진실을 알게 되셨습니까? 저도 대학 와서였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니던 소도시에 대학생들이 시위하는 건 봤었는데 그 전모는 전혀 몰랐고요. 대학 와서야 선배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82년, 83년 요 무렵이네요. 그것도 뭐 지하의 언어로 알려졌었죠. 일종의 유인물을 통해서 알았지 공식적인 문건을 통해서는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38년이 지난 지금에도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실은 제대로 밝혀지지가 않고 또 이걸 분탕질하려는 세력들의 몸부림도 여전히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입에 올리기도 싫은 지아무개라는 사람이 광주 민주화 항쟁에 참가했던 사람들을 북한 인민군 특파 대원들이라고 그야말로 공작을 하는 글들이 여전히 퍼지고 있는 걸 보면은 정말 제대로 조사해서 뿌리채 뽑지 않으면은 또 다른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사전적 정의를 보면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그러니까 열흘간이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민주운동. 5월 18일 광주 지역의 학생 시위로부터 출발한 반독재 민주운동을 신군부는 계엄군과 공수부대를 보내어 잔악하게 진압하기 시작했다. 열흘간 이어진 운동은 탱크로 무장한 계엄군의 대대적 진압으로 수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일단락되었다. 5.18 광주민주운동은 한국 현대사 가운데 집권 세력에 대항한 최초의 무장항쟁이라는 중요한 역사적 의의가 있으며 이후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운동의 실질적인 출발점이자 중거점이 되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걸 어떻게든 왜곡하려고 하고 은폐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아직까지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5.18 무력 진압의 수괴인 전두환이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인즉슨 조비오 신부를 사탄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조비오 신부는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광주민주운동 과정에 깊이 참여했던, 그리고 그 비극을 생생하게 지켜봤던 그 유명한 헬기 사격 사건을 증언했던 분이죠. 그분을 사탄이라고 회고록이라 피우고 쓴 글에서 얘기함으로써 사자 모욕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전두환이가 조비오 신부를 사탄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야, 이거 정말 참 기가 막히네요. 아니, 시민을 학살한 자가 사탄이지 시민들의 학살을 막기 위해 애쓰고 싸워왔던 분이 사탄이라면 이거는 뭐 진짜 그러게 말입니다. 학자는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또 광주냐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문학에서도 그런 광주 항쟁 과정들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임정모 선생의 소설을 비롯해서 작년에 소개해드렸던 임철우, 그리고 송기숙 등등 많은 작가와 시인들이 광주를 문학적으로 재현하려는 일련의 활동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임정모 선생은 분단 문제와 여성 문제 등등에 관해서 깊이 있게 파고든 뛰어난 작가죠. 광주항쟁에서 마이크로 방송을 했던 한 여성이 당했던 고통들을 지금 이제 우리가 듣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 못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말 못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지점들을 앞으로도 끈기 있게 우리가 파헤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시민들이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줄 압니다. 밤길이라는 소설은 김신부와 이 요섭이라는 그 젊은이가 광주를 빠져나와서 광주의 실상을 알려가는 길을 묘사한 소설입니다. 김신부와 무장대에서 활동했던 이 요섭이 광주에서 항쟁하던 많은 사람들의 설득에 의해서 빨리 광주를 빠져나가서 실상을 알리라 라는 일종의 특명이죠. 특명을 받고 밤길을 걸어가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신부와 요섭이 자신들이 겪었던 일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소설을 읽다 보면 그 당시에도 빨갱이들이 쳐들어왔다는 소문, 유언비어들이 난무했고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당해야 했습니까? 요섭이 회상하는 구절 잠깐 보겠습니다. 요섭은 대답 없이 담배만 빨아들였다. 담배 연기는 달빛을 향해 최루가스 마냥 퍼렇게 피어올랐다. 그 속으로 한 어린 소년이 뛰어들었지. 주먹만한 돌을 쥐고서 우리 형아 살려내라. 우리 형아. 그러자 웬 노파가 달려나가 그 꼬마를 등 뒤로 감싸며 소리쳤어. 병정들아, 여긴 전쟁터가 아니다. 너희들이 잘못 안 거야. 돌아가라, 어서. 사람들은 울고 있었다. 가스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노래를 불렀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네. 이런 회상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김신부와 요셉은 가방 속에 일기장과 홍보반 청년이 넘겨준 필름 2통이 들어있습니다. 이 필름에는 광주 항쟁의 실상을 알리는 사진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찰스 헌틀리라는 목사가 있었는데요. 한국명은 허철선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대부분 사진을 찍었다고 하죠. 또 우리가 택시 운전하는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독일 기자의 사진들, 일종의 그런 사진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떤 농민의 경운기를 빌려 타게 됩니다.
이 경운기를 타고서 우리 신부가 회상하는 장면, 대화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예. 경운기는 몇 번 퐁퐁거리더니 움직이기 시작했다. 걸을 때 몰랐던 바람이 세차게 뺨을 핥히었다. 신부님, 빗고울에 난리가 났다면서요? 한 농부가 경운기 소음 때문인지 큰 소리로 물었다. 글쎄요, 그렇다곤 합니다만. 사람들이 많이 상했대요. 뉴스에 나왔습니까? 불쑥 요셉이 물었다. 웬걸요, 소문만 돌고 있지요. 살생을 단죄한 석가탄신일이었다. 십자로에서, 금남로에서, 충장로에서, 도청 앞에서, 남동 상공에서 사격이 가해졌다. 그것은 죽음의 면허탄이었다. 누구든지 죽을 수가 있었다. 은행 앞에서, 호텔 앞에서, 차 속에서, 거리에서, 병원에서 죽음은 단죄를 비웃었다. 그날 김 신부는 일기장에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기록했다. 그것은 마테오 5장 37절이었다. 주여. 네, 이런 회상과 대화가 이어집니다. 예. 죽음의 면허증을 얻은 것처럼 군인들이 무차별 난사를 하고요. 상공에서 기관총까지 동원해서 총을 쏘아댑니다. 그 과정에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신부가 맨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기장에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마태복음 5장 37절을 적을 뿐이었다고 회상을 합니다. 예. 이 소설 읽다 보면은 군데군데 회상하는 장면들이 대단히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85년 시점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건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 불가능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기도 그들은 신부와 요셉입니다. 그들은 다락이 논에 봇돌을 건너 산 자드락길로 접어들었다. 막 자라기 시작한 상수리 나뭇잎들이 겁없는 아이처럼 저마다 달을 향해 꼿꼿이 고개를 쳐들었고 어디선가 산 개구리 울음소리가 구울구울 들려왔다. 초일의 밤이던가 그날 도시인들은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잠을 잃은 시민들은 자꾸만 도청으로 모여들었고 건물을 점거한 진압군들은 신호탄과 체루탄을 번갈아 쏘아댔다. 체루탄을 쏘지 마세요. 우린 맨주봉입니다. 한 여성이 확성기로 말했다. 저지선에 막혀 주위를 빙빙 돌던 사람들은 마치 후렴을 달듯 쿨쿨 기침을 했다. 다시금 예광탄이 밤하늘로 치솟았다. 벼랑간 시민들은 저지선을 넘어 도청 건물 쪽으로 나아갔다. 흡사 바람에 밀리는 물결 같았다. 우박 소리가 허공을 때렸다. 총소리였다.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다. 바닥에 몸을 뉘지도 못하고 바리케이드에 걸려있던 그 주검. 진압군들이 달려나와 시신을 끌어갔다. 사람들은 갑자기 잠든 듯 망연하게 서 있었고 조각다른 자정을 향해 먹구름 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네, 이렇게 이어집니다. 조금만 더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굳이 많은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거리에 새벽이 기웃거렸다. 어미들은, 안악들은 시름시름 노래를 부르고 남정들은 매운 눈물을 흘리며 화염병을 만들었다. 또 한 차례의 신호탄이 올랐다. 총탄이 새벽을 죽였다. 아니 거리를 죽였다. 자색 등꽃으로 떨어진 주검들이 여기저기 검은 피가 되어 둥둥 떠올랐다. 신부는 눈을 뜨고 성경 구절을 읊조렸다. 마테오 10장이었다. 26, 27, 28절. 그때 누군가 소리쳤다. 세무서를 불태웠어. 미국 무기고에 총이 있어. 카빈이 있어. 남자들이 그쪽으로 달려갔다. 신부는 문득 자신을 보았다. 성경 구절이나 뇌고 있는 자신의 모습은 바리새인 그것이었다. 네, 이렇게 회상합니다. 무장투쟁을 했기 때문에 진압군이 발포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어림없는 거짓말들입니다. 예. 무차별 사격을 가해오니까 우리 시민들도 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그냥 총 맞아 죽을 수만 있겠습니까? 물론 이 광주항쟁은 1979년 10월 16일 시작된 부마항쟁의 연장선상에 있죠. 부마항쟁의 연장선상에서 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총탄에 쓰러지고요. 그 이후에 전두환 세력들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내리고 이 계엄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하나하나 잡아가면서 결국 끝까지 저항하는 광주를 타깃으로 삼아 대학살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우리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시민들이 대대적으로 저항하고 끝까지 싸웠던 사례를 보기는 힘들 겁니다. 이 아시아 민주화 항쟁 과정에서도 그렇고요. 제 생각에는 부마항쟁에서 광주항쟁으로 그리고 이게 광주항쟁이 도화선이 된 87 민주항쟁 그리고 촛불혁명까지 이어지는 길고 긴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선을 그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소설을
조금만 더 보면 이렇습니다. 청년들과 수습위원들 사이의 대화와 회상인데요. 조금만 보겠습니다. 결국 무장한 청년들은 남고 17명의 수습위원들은 전원 입구로 나갔다. 모두들 말이 없었다. 그들은 그저 앞으로 걷기만 했다. 해가 떠올랐다. 시민들이 뒤를 따랐다. 처음에는 한둘에서 수십, 수백 명. 마치 자석에 끌린 쇠조각 마냥 그들은 겹겹이 꼬리를 물었다. 거대한 침묵이 더운 숨결로 고리를 이으면서 십리길이나 꿈틀꿈틀 움직여 갔다. 저만치 진흥원이 보였다. 벼랑간 해가 난폭한 변태자가 되어 거리를 낱낱이 벗겼다. 2층 창가에서, 옥상에서, 인도에서 기관총은 숨을 죽이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신부는 묵묵히 나아갔다. 포문을 뻗치고 있는 장갑차를 향해, 바리케이트를 향해. 네, 이렇게 많은 성직자들 뿐만 아니고 이 시민들이 기관총 앞에 맨몸으로 저항했던 것입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광주를 빠져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일기장과 필름 2통을 끝까지 전해야 한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고야 말아야 한다. 라는 다짐으로 마무리되는데요. 지금 이게 힘겨운 밤길이지만 우리가 끝까지 새벽이 올 때까지 진실을 알릴 수 있을 때까지 꿋꿋이 걸어나가서 이 광주의 비극을 알리자라는 구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서봐, 우리도 지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있는 게 아니란다. 거기에도 장벽은 있다. 그 장벽을 깨뜨려 달라는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야. 우린 그걸 해내야 돼. 행여 이 밤길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해도 이젠 서둘러야 한다. 네, 이 여운이 아주 깁니다. 두 사람이 밤길을 걸어서 이 진실을 알리기 위한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곳곳에 장벽이 있었죠. 지금도 그럴진데 80년 단계에서는 얼마나 그게 강고했겠습니까? 그 장벽을 깨뜨려달라는 임무, 그러니까 진실을 밝히라는 임무, 지금도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밤길이 끝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윤종모의 소설을 읽으면서 진실을 향한 길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광주 항쟁을 다룬 많은 소설들 뿐만 아니고 오래전에 소개해드렸던 황석영이 편집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논픽션 증언록도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휴가부터 박하사탕, 택시 운전사, 꽃잎까지 또 최근에 개봉되는 영화까지 주목하시면서 역사 속에서 광주 항쟁이 갖는 의미를 눈부신 5월에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임을 위한 행진곡. 이 가사의 메시지가 그대로 또 이 작품에 녹아있네요. 네, 맞습니다. 두 명이 걸어가던 길을 연상하면서 성서가 많이 인용되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예, 예수 사후에 비탄한 마음으로 걷던 사람들. 그 가운데 예수가 또 나타나죠. 그 두 사람이 엠마오의 두 제자를 상징하는 것은 아닌지 작가한테 물어봐야 할 텐데 전혀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니,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걸은 길을 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또 걷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 상황까지 와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포렌 메리로 계속됩니다. 김영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미현 검사가 문무일 현 검찰총장 역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자 문무일 총장이 질책을 했다는 겁니다. 반면 검찰은 수사를 보강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을 뿐이다.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문무일 검찰총장의 향후 거취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오늘 새벽 1시까지 모두 2,714분이 의견을 남겨주셨네요. 58% 3명 가운데 2명은 문무일 검찰총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41%의 시민들은 진상규명 후 책임 추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계시네요. 문무일 총장에게는 잘못이 없다. 이런 응답은 단 1%였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시민들이 고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도깨비님, 저는 처음부터 문무일 검찰총장을 안 믿었습니다. 날씨가 점점님, 개혁에는 부족한 듯하네요.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PPL 타임 김성태입니다. 열흘 금식 괜히 했다는 생각이
사실상 들었습니다. 비타샵의 4주 남자 다이어트 세트 A를 먹으면 4주 동안 먹는 것은 먹으면서 살을 쫙 빼서 사실상 단식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괜히 무식하게 단식해서 사실상 100끼를 들었다는 생각입니다. 구매 후기 사실상 읽어봅니다. 오자마자 뜯어서 저녁 대용으로 먹어봤는데 기존에 먹어봤던 어떤 다이어트식보다 사실상 맛있습니다. 고구마 구워서 같이 먹었는데 속도 든든합니다. 여기까지. 머리가 나쁘면 사실상 몸이 고생한다. 건강 해치지 않으면서 배도 고프지 않으면서 살도 빼는 비타샵 4주 남자 다이어트 세트 A. 사실상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 사실상 비타샵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금수저 세트, 사은품이나 반촉상품, 기념품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8,000원대부터 10만원대까지 다양한 품목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이 금수저 세트 정말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금수저거든요. 금수저는 금수저를 알아보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제가 금수저라서 실망입니까? 금수저도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다니 실망입니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네피알의 금수저 세트 만나보세요. 받는 분의 마음도 헤아리는 네피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DJ입니다. 무릎펜 액티브 밴드 들어보셨습니까? 특허받은 기술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근육으로 분산시켜서 말하자면 충격을 완화하고 근육을 강화시키는데요. 내가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이 야당 대표들한테 제발 까불지 마라 이렇게 무릎을 꿇고 빌었단 게요. 그렇게 10시간을 했는데 이 무릎이 안 아파. 근데 이 씨부랄 놈들이 얘기를 들은 척도 하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날라차기를 할까 했어요. 이 5월 한 달간 홈페이지에서 공기청정기 경품 이벤트도 진행하는 무릎펜, 검색창에서 무릎펜 또는 010-2255-4489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덕화 인사드리겠어요. 머리카락이 조촐하신 분, 흑채 필수 지참품이죠. 기존 흑채와는 급이 다른 퀄리티 헤이브로 헤어 쿠션 구매 부탁해요. 아미노산 코팅 원료를 쓰고 피부 진화적인 코팅 파우더도 사용하는 헤이브로 헤어 쿠션. 괜히 흑채 사용했다가 두피만 나빠지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데 그런 걱정 잊어주세요. 바람아 불어봐라. 땀아 흘러내려와봐라. 비야 내려라. 헤이브로 헤어 쿠션 검색창에 헤이브로 부탁해요. 술친금 후기 읽어볼게요. 김모씨. 술을 그렇게 먹었는데 술친금 때문에 숙취가 없어요. 컨디션 여명 상쾌한 꺼져버려. 술친금이 짱이야. 재용아, 다음에 삼성전자 서비스로부터 노조원 탈퇴 보고를 받을 때는 사람이 죽었는데 탈퇴 1 이거 쓴 놈한테 술친금 좀 줘라.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노조 탈퇴라니. 알코올 중독도 그런 알코올 중독이 없지. 그리고 김용민 브리핑 듣고 술친금 산 사람들 후기에 댓글 좀 올려요. 이 방송 때문에 소개받았다고. 그래야 계속 광고할 거 아니야. 포털에서 술친금. 김종인이라고 봐요. 미궁 대장사랑 사용후기 하나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거 벌써 한 박스 다 먹었다고 봐요. 솔직히 똥 쑥쑥 나온다고 하길래 안 믿었거든. 근데 그 속는 셈 치고 한 박스만 샀거든요. 근데 변기물을 한 번에 2번씩 내려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 휴지로 닦지 않아도 될 만큼 똥이 딱 나오더라고. 고마워요. 예전에는 그 변기에서 영화도 볼 정도였는데 이젠 뉴스 기사 하나도 다 못 읽게 해줘서 자, 이렇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미궁 대장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자, 대장 속의 마술사는 미궁 대장사랑. 선가의 마술사는 나 인이. 나도 인이네. 근데 어떻게 선거를 앞두고 나 부르는 데가 없냐? 1522-8972 1522-8972 미궁 대장사랑.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도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뉴스 기능력 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어제 문제는 GMO에서 O가 어떤 단어의 약자인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오가니즘입니다. 정답자 또 솔롱구스님, 지방선거 전날 조선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한다니 정말 꿈만 같은 시간들을 지내고 있네요. 다시 지은 아빠님, 다음 정답자 취조반장님, 삼성바이오의 행위가 또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가 버릴 것 같습니다. 클로징 사연 당첨자 쥐닭다음용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세요. 별을 따다 군과 제사 만든 강릉 두부도넛 보내드립니다.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의 짧은 페이스북 글을 소개하며 마무리합니다. 북한 인권만 얘기하려고 하는 미국의 강경 보수들, 이스라엘의 인권 탄압도 관심을 좀 가져야 합니다. 북한 인권과 달리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인권 문제는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으니 말입니다. 네, 1부 마칩니다. 2부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